네, 이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은행 또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 또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고건호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일단 오늘 가져온 종목을 보니까요. 우리 금융지주 쪽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4대 금융지주 하면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4대 금융지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증권 계열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렇습니다. 왜 우리금융지주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일단은 우리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게 증권 계열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우리금융지주 출발점부터 보자면 그 2001년도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예금보험공사가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하나올종합금융을 다 합병을 해가지고 거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증권이 옛날 우리증권이 그것이 이제 그 NH투자증권으로 바뀌었고 네. 그 보통 이렇게 금융주회사의 핵심적인 증권하고 보험하고 은행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증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온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을 민영화하려고 그랬는데 덩치가 너무 커서 민영화가 안 되니까 예. 우리 이 증권을 갖다가 따로 분리매각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분리매각했던 게 우리증권 말고도 경남은행 예. 뭐 몇 개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더 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우리은행을 예금보험공사 지금 현재 일대 주주로 네. 계속 이제 지분율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거 계속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거 지금부터 보면 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거 뭐 예금보험공사 이견을 계속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은행에 대해서 우리금융지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은행이죠. 네.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 아닙니까? 저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은행이라고 합니다. 한일은행의 이 전신이고 예. 상업은행하고 합쳐지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만든 은행이 결국 이게 지금 흘러서 이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4대 금융지주 플러스 NH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지주가 제일 좀 약한 쪽 아닙니까? 예, 약합니다. 어떻게 예. 약하지만 제가 이제 좀 관련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서 이거에 네네.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네요. 일단은 이제 지난번 리뷰를 한번 보자면 이제 증권사가 없음에도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반기 순이익이 1조 4,197억, 예, 전년도 대비해서 114.9% 올랐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조직 개편을 얻은 성과다라고 이제 우리은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증권운용부가 부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업금융그룹 내 투자금융부 지분투자팀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금융보다 부동산 금융을 확대했다. 그리고 뭐 지분이다 부동산 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또 대기업이나 중소 여신몰 통합 운영해서 기업 금융 영업을 확대했다. 즉 한마디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증권 운용을 해서 얻은 수익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 은행주 네. 그러니까 금융주에 투자하는 제일 큰 이유는 금융주는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배당? 안정적인 투자에다가 배당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이 금융사들이 배당하는 것도 정부에서 제동을 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다 해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연중에서 이제 배당을 좀 늘려라 이런 것도 이제 요청이 있는 걸 봐서 한국도 그나마 조만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말하기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어느 정도 배당으로서도 그 공적 자금을 지금 전번에 회수 중에 주간 있고요. 배당하는 것도 태클을 걸지 않았었나?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가져갔는데 결국에는 예금보험공사 목적은 어디까지 공적금 회수에 이제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은행이 상당히 좀 그래도 끌어올릴 만큼 올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동양생명이 이번에 그 지분 매각을 블록딜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악재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전 아니 사실 우리 금융지주를 갖고 오셨길래 네. 좀 의아했던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이게 사실은 미국의 테이퍼링 시작하고 전반적인 금융 기조가 긴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자 장사하는 은행 입장에서 돈을 더 벌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이게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또 뭐 배당도 크게 바랄 수 없고 예. 그렇다면 굳이 우리 금융지주 내지는 뭐 다른 이런 금융지주에 이 투자할 매력이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 좀 의심쩍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되면 이제 대손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손실이 이제 손실이 좀 커지지 않느냐 네. 이런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보니 제가 그래프를 안 그래도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는 이제 보통 이제 기준 이자 비용이 상승하면 부실 채권이 증가하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대손 비용률은 기준금리 인하 초기에 크게 상승을 합니다. 크게 상승을 하고 기준금리보다는 경기 사이클을 따라간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반등을 할 때는 경기 회복으로 충당금이 환입을 하면서 개선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우리은행 대상 충당금이 124억 원으로 작년 2분기에 4.5%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요즘 들어가지고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 대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대출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 못하게 지금 어느 정도 막아놨는데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동안에 이 과거에 이랬으니 앞으로도 이럴 거다라는 추측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이 어떻게 보면 네.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업 금융을 늘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그것에 대한 이제 감안하지 않았을까? 그럼 자영업자 대출보다는 그래도 기업 금융 부분을 늘려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이제 개인에 대한 그런 자산 이제 연관돼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개인 대출 좀 옥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 개인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늘려간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이렇게 펼친다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 고건호 전문가가 준비해 올 때 우리 금융지주의 대출 중에서 소상공인 대출이 얼마나 되고 이를테면 기업 대출이 얼마나 되고 기업 대출 중에서도 사실 이게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기업 대출이 꽤 많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 내부의 자료는 거기에 좀 제가 보기 여기 나온 것은 이제 네. 발표된 자료에는 현재 좀 없었습니다. 지금 네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상당히 제한스럽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다면은 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굳이 나머지하고 우리 금융지주를 비교했을 때 우리 금융지주의 특장점이라면 특장점. 뭐가 있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정리를 잠깐 했는데 네. 일단은 우리은행에서는 지금 단기 금리 연동 비율 높은 대출 포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내부 등급법 통과 시 비은행 자회사 인수 계획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은행 내부에 증권 쪽이 없습니다. 거기 우리 금융지주는 증권 없기 때문에 아마 증권을 이제 인수하려고 나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금 등급 통과했을 시 내부적으로 이제 자기 자본이 뭐 비중이라든지 그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M&A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난다고 이제 볼 수 네.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자회사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반영된 게 하나 있는데 타 시중은행 대비 상당히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저평가됐다는 기준이 뭡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PER이나 그런 여기서 펀은 거의 비슷한 걸로 비슷하거나 좀 나오는데. 내려갔지만 네. 기본적으로 왜 저평가가 되었냐 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예보가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이제 그냥 국가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에서 좀 이제 낮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앞에 공적자본 회수는 2023년 이전에는 모두 소멸될 전망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제 시기가 뭐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거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것에 조금씩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 기회로 이제 주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아니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재무제표나 이 주가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은 그렇게 저평가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시가총액도 신한금융지주하고 거의 비슷하고 예. 물론 KB나 국민 같은 경우는 좀 KB나 어디죠? 하나금융지주 같은 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신한하고 비교하면 시가총액이 비슷하고 그리고 펄을 따져 보니까 PER은 네. 지주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5점 얼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 지주가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나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ROE랑 PBR로 같이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잠깐만요. PR이 0.34. 네, 0.34 정도 되고 지금 같이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게 자료를 보면 어느 이제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제 봐야겠네. ROE도 낮고 PBR은 조금 유리하다,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지금 자료를 제가 좀 체크를 안 해왔는데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갭 차이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높은 배당 수익률도 있고 현저한 저평가. 배당이 좋습니까? 배당도 어느 정도 다른 기본적으로 낮긴 하지만 그 네. 안정적으로 배당하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당은 얼마였나요? 3.8이었습니다. 시가 주가 대비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계속 순매수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네, 우리 금융지주 지금 일단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은 우리 금융캐피탈을 또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 금융지주 측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좋은 걸로 볼 수 있는 게 네. 캐피탈 금리가 기본적으로 높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행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금리가 높은 거에서 수익성에서 어느 정도 기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은행에 어떻게 보면 그 상대 주유소랑 비슷한 이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주유소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선 이제 유가 올라가면 주유소 기름값이 먼저 오르고 네. 그리고 유가가 내려가면 경유가가 제일 나중에 내려갑니다. 그 사이에 마진을 노린다고 볼 수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순이자 마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순이자 마진 변화와 예금금리 상관계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놨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나와 있는 흐름을 가지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에 선행을 한다. 보시고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예금금리는 기준금리에 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순이자 마진은 이제 대출금리 상승하고 예금금리 하락할 때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인데 그 기준금리 인상 사이트 초입에는 이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그 예금금리는 이제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 이 순이자 마진이 추가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상승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이제 한동안 순이자 마진의 상승이 향후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금융회사들의 큰 돈벌이 중에 하나가 예대 마진 따먹는 거긴 하지만은 사실 그것 가지고 주가나 이걸 전망하기에는 너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랑 이제 인상 인하 여부는 실제로는 주가랑 이제 크게 관계가 다 그닥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근데 은행 주가 기준금리보다는 장 단기 금리차를 보신 것이 더 정확합니다. 네. 보시면 이는 그 장 단기 금리차가 먼저 선행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대손 비용률, 대손 비용률이 경기 사이클과 동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이를 해보면 기준금리 인하 후 동결 구간에서 주가 흐름이 가장 좋고요. 좋고 그리고 경기 회복이 진행되는 기준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악화되어 더 이상 기준금리 올리지 못할 때는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말하자면은 이 나빠지는 구간 아닌가요? 지금은 나빠지는 걸 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경기 진정이 아니라 금융 안정이다. 즉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안정을 이제 자산에 대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경기에 과열돼서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제 강제적인 금리 인상은 여러 이제 경기 침체나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은 그 금융 안정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도 다시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단면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물론 지금 말씀하신 네. 금리 인상의 원인 중에 하나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미국이 테이퍼링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긴축 기조 쪽으로 터닝하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 인상이라는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 우리 금융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기준금 이제 그 연방 연준에 대해서도 네. 지금 현재 2023년 정도 되어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보니까 유한타증권에서도 이제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또 종목을 또 분석을 해서 좀 추천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 기사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요. 올해 보니까 은행 내에 가장 이익 성장률이 높을 전망이다. 그러면서 비은행 자회사의 이익 기여도가 낮아서 금리 민감도가 높고 작년에 또 코로나19 관련 충당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적립을 해놨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고요. 은행업 내에 또 가장 적극적인 비용 효율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또 경비율 또 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일 전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 비율도 최저 요구 수준을 곧 상회할 전망. 그래서 비은행 자회사 인수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좀 좋은 소식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 하반기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 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거는 사실 시간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최대한 노력할 만큼 노력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예보도 입장에서도 이제 너무 24년 동안 거의 20년 이상이나 계속 끌고 온 과제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거는 꼭 성공시키는 의지가 어떤 때보다 더 강할 때가 있고 이때가 아니면 하기 힘들 것이다 판단이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춰질지언정 이제 언젠가는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예보에 이제 물량이 풀려 나가면 그때부터 저가 매수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그 우리 돈양생명이 현재 그 회계 기준 뭐 이제 변경이라든지 네. 또 그 중국 모회사, 중국 안방보험이 중국 쪽의 보험사가 그렇죠. 현재 해외 자산 비중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블록딜로 이번에 매매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제가 보시면 이제 현재 그 목표가라든지 그 애널리스트에 대한 목표가를 좀 그때 추이를 같이 봤는데 그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23일에 동양생명이 2,744만 주 전부를 3,014억 9,600만 처분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직접 목표가 상승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는 동양생명 블록들이 주가락이 있어서 영향이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금융지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또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볼까요? 예, 처음에 말씀드리자면 맞네요. 오늘 슬라이드 많은데 자, 일단은 은행은 주가 흐름은 기준금리보다는 장단기 금리차를 추종을 한다. 그리고 경기 진전 목적 기준금리 인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금리차 다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이 장단기 금리차 이것만 좀 봐주신다고 하시면 그래도 네. 은행에 대한 주가를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단기 금리 연동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단기간 수익 금리도 상당히 좋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등급 통과라든지 그 저평가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 지주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농협이라는 여러 가지 가치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네.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차트를 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이에 네.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당히 금리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잠깐만요. 일단 금리차가 이제 확대 시에 은행 주가는 이제 시가총액이 상승한다. 근데 장래 금리가 클수록 왜 네. 그러냐면 은행은 맨 처음에 대출금리를 높입니다. 나중에 예금리는 찔끔 올리는 식으로 그 사이에 갭이 이제 커질수록 이제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차가 클수록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금리가 이제 올린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의 고무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안 그래도 오늘 중 그 한국은행에서 그 기준금리를 인상할까 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중에 특히 좀 안정적인 걸 위주로 좀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이번에는 또 금리 인상 단행과 함께 또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